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과수원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죠. 평생 흙묻히며 일군 어머니의 과수원. 그 땅을 어차피 자기 거 될 거라며 노골적으로 탐내는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바꿔놓는다고 뭐 달라지나요? 어차피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도와준다는 말 뒤엔 늘 계산이 숨어 있었죠. 도움이 아니라 빼앗음이었습니다. 세진이가 요즘 잠도 못 자요. 과수원 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굴잖아요. 아들은 효심 대신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부모에 대한 걱정, 마음,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계산으로 다가왔죠. 엄마, 요즘 시대에 부모 재산 자식이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부모의 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여행 간다고 집을 며칠 비운다더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쉬셔야죠. 매번 일만 하시더니 이번엔 좀 조용히 계세요. 창고에 과일 많이 있으니까 굶을 일은 없어요.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 안이 제일 따뜻하잖아요. 며느리가 일부러 신경 써준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철컥 잠겼습니다. 이 막되먹은 아들과 며느리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입니다. 잠깐이라도 시선을 돌리면 놓칩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당신 속이 시원해질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도깨비 사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5, 이 과수원과 함께 산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감나무를 돌보고 배나무 가지를 쳐주고 사과밭에 물을 줬습니다. 나름 큰 과수원을 하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이 땅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대농어머니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과수원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흙냄새, 과일 향기, 새벽 이슬 맺힌 나무숲 하나하나가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아들 태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망했어. 이제 시골 내려가서 엄마 도와드리면서 내가 물려받으면 안 될까.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론 반가웠습니다. 서울에서 고생만 하던 아들이 돌아온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세진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반듯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말투, 저보고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다정했습니다. 손자 도윤이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과수원 좋아. 저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인생 좀 살아야죠. 언제까지 부모님만 챙기고 살아요?
저희도 사람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며칠 뒤 세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과수원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라는 말. 제가 30년을 피땀 흘려 지킨 이 땅이 그저 어차피 올 거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감자를 깎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아내 눈치를 보며 살게 됐을까? 저녁을 먹다가 세진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바꿔놓는다고 뭐 달라지나요? 어차피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명의를 바꾸라는 겁니다. 아직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 문서를 넘기라는 겁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세진아, 그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저희 믿으시면 되죠? 믿으라고.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할까?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과수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 나무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 태호가 어렸을 때 제 등에 엎혀 물을 주던 배나무,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심은 사과나무. 그 모든 게 이제 어차피 올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척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내 손을 빼앗는 말이 될 수도 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다정했던 미소가 점점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보는 눈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이장님 댁에 인사 갈 때도, 마을 회관에서 차를 마실 때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니 농장 맡아요? 어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야죠. 손짓 하나, 말투 하나 완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효자 며느리 만났네. 순자 시복 받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야 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입가엔 미소를 짓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세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듯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진이 태호와 함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진이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농사도 힘들고
관리도 어렵고 그냥 우리한테 맡기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태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세상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세대가 농장 이어받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세진의 눈빛은 차가웠고 태호의 눈빛은 비겁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키운 아들이 제 땅을 빼앗으려 하다니. 태호야,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빚이 있고 애도 키워야 해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땅을 가지러 온 겁니다. 아니, 빼앗으러 온 겁니다. 며칠 뒤 아침, 세진이 거실에서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지만 솔직히 어머니처럼 살긴 싫어요. 흙 묻히고 사는 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제 인생을 부정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쓸다 말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제 삶이 그저 제 스타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세진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자도 키워야 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좀만 양보해 주세요. 그게 가족끼리 사는 방법이죠? 가족을 내세워 저를 압박했습니다. 도윤이를 볼모로 잡은 겁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할까. 하지만 이건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넘기는 거였습니다. 저녁 때 세진이 또 말했습니다. 저희 이번 여행 다녀오면 정리 좀 합시다. 이렇게 사는 거 솔직히 저희 너무 불편해요. 정리라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저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진아,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땅은 내가 지킨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고집 피우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잖아요. 좀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편하게 내려놓으라고. 제 인생을 그냥 내려놓으라고. 태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저 눈치만 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나 싶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농사일로 지친 몸보다 이 정신적 압박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땅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새벽 3시, 저는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과수원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은 아직 제 편인데, 정작 제 가족은 저를 버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과수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감나무엔 홍시가 주렁주렁, 배나무엔 황금배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사과밭도 빨갛게 익어서 온 마을이 부러워할 만큼 풍년이었습니다. 30년 농사 중 최고의 수확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갈라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를 따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세진은 일손 하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들고 과수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농장 진짜 예쁘죠? 이거 완전 힐링 그 자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것만 찾아다녔습니다. 해시태그를 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샵 힐링, 샵 귀농라이프, 샵 과수원일사. 힐링은 무슨 힐링입니까? 저는 땀 흘리며 일하는데 세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장님 박만호 씨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준자 씨, 며느리가 일을 안 돕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뭐 이해해야죠. 속으론 울고 있었지만 겉으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장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과일 한 알 따지 않은 깨끗한 손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인생 좀 살아야죠. 언제까지 부모님만 챙기고 살아요? 저희도 사람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상자가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진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농사 짓는 거 멋있게 보이긴 해도 이건 그냥 힘든 일이지.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땅이 그저 돈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땀 흘려 가꾼 과수원이 그저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호가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땀 흘리며 말없이 일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꾸할 힘도 화낼 기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과일 먹어도 돼? 저는 손자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라.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 도윤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마. 그러고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바꿔놓는다고 뭐 달라지나요? 어차피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요. 또 명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창고에 과일 상자를 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일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까지 가져가려는 거구나. 땀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세진과 태호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 다녀오면 바로 명예 이전 진행하자.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이 올게 두려웠습니다. 수학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진이 거실에서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개고 화장품을 챙기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깐 여행 다녀올게요. 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많이 피곤했을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세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창고 안에 계세요? 과일도 많고 거기가 따뜻하니까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창고에 있으라는 걸까? 집이 있는데 왜 창고에? 하지만 세진은 제 손을 잡고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귀농도 엄마 도와드리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호도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시대에 부모 재산 자식이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지.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괜히 돌아다니시다가 다치시면 저희 탓이잖아요. 저희 돌아올 때까지 여기 계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창고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 시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릉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고 안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과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과일 상자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자 도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하고 웃던 그 얼굴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버렸다는 걸. 아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둔 겁니다. 친엄마를 창고에 가둔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 과수원에서 제가 감금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창고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 이장님 박만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힘을 짜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어머니를 창고에 가둬?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문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다 끝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장님은 경찰을 부르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야. 고발해야 해.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그 애들은 이제 끝이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저는 과수원 전체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은 욕심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며칠 후 여행간 태호와 세진이 돌아왔습니다. 여행으로 까맣게 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세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반성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 잘해볼게요. 하지만 과수원 입구에는 새로운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재단 기부과수원. 커다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팻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저는 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행 가 있는 동안 난 내 인생을 정리했다. 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우리 재산이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재산이라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단 하루도 이 땅을 위해 땀 흘린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재산이 되니?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어머니를 창고에 가두니?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변명이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전. 날 자물쇠로 가두고 떠난 게 안전이었어? 과일 상자 사이에서 밤새 떨고 있었던 게 안전이었어? 이장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자 씨를 창고에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세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줬다. 너희가 버렸지. 문 앞에 안내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적힌 문구 읽어봐라.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계산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다. 욕심 많은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야. 태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창고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과일은 해마다 다시 열린다. 하지만 한번 잃은 믿음은 다시 열리지 않아. 세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자 씨. 저런 며느리한테 재산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이다다. 진짜 사이다야. 저는 과수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지켜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군 이 땅 제대로 된 곳에 쓰이게 했어요. 저 멀리서 태호와 세진이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이해할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과일은 다시 열리지만 잃은 믿음은 다시 안 열립니다. 이 땅은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일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삶 그 자체입니다. 30년을 피땀 흘려 일군 과수원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자 어머니의 인생이자 정체성이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함부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그 삶의 주인은 오직 부모 자신입니다. 귀농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업 실패 후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내려온 귀농은 진짜 귀농이 아닙니다.
시골 생활을 돈 안 되는 일로 무시하면서 땅만 탐내는 것은 위선입니다. 진정한 귀농은 땅을 사랑하고 노동을 존중하며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창고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압박, 재산 강탈 시도, 협박 모두 학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는 더욱 잔인합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방관은 공범입니다. 현명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자 어머니처럼 명확한 법적 준비와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식을 밑되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언장, 재산 관리, 법률 상담은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곧 안전망입니다. 이장님 같은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웃의 관심과 개입이 노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이라며 외면하지 말고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부는 가장 현명한 복수이자 구원입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자식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